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상돼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피해 상황 정리하고 집중호우 대응 방안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밭대 통합물관리학과 유병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김병춘 이사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건양대 재난안전소방학과 이규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KBS 대전보도국 백상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사흘 동안 6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진 충남 청양군. 마을을 감싸고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흙탕물이 들어차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옵니다. 특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남 공주시 공산성의 누각 만화루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습니다. 공산성 서쪽 금서로 하단 토사도 흘러내렸습니다. 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이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지역도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제 뭐 농경지 침수, 또 인명 피해,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요. 자, 백상현 기자, 먼저 우리 지역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양에 누적 665mm의 강수량이 기록돼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요.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한 지역 사망자 모두 6명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만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같은 이 피해가 600건 넘게 접수가 됐고요. 농경지도 10,000헥타르 넘게 침수되거나 또 유실되고 이런 상황이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파손됐고요.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수백 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자, 그 집이 유실되거나 이제 침수돼서 집에 못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이재민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침수와 붕괴 우려로 그러니까 주민들 3,100여 명이 임시 대피를 했다가 지금은 상당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3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소나 또 친척집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이 수해 현장에 가서 자신의 집을 복구를 하고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돌아와서 이 쪽잠을 청하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상황이 이제 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그분들 돌아가셔야 될 텐데 대피소 생활 아주 힘들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병로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극한호우 이런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 극한호우는 우리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했지만 태평양의 그 해수 수온이 높아짐으로써 금년에는 비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 거다 이렇게 예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보면 우리 충청 지역에 온 강우량도 많았지만 지금 한 열흘 이상 거의 그 계속되는 강우로 그 유출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같은 양의 강우량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왔던 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유출률이 많이 증가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병춘 이사님 지금 유병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강우의 양도 많고요. 또 강우 일수도 대폭 늘어났다고 하던데 네. 올해 장마가 좀 예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올해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장마는 전국적으로 이제 6월 25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장마 기간의 특징을 보면은 그 역대 그 장마 기간의 강수량 급갑 중에서 우선순위에 이제 들어 있고요.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제 지역별 총 강수량을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700mm 이상의 극한 강우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역대 이제 동 기간엔 역대 1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6월 13일부터 한 엿새간 집중적으로 전라북도, 충청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역을 선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유는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엘니뇨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서인도양 쪽에 이제 비구름대가 중국 남부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지속적으로 선상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강한 호우셀이 형성돼서 충청도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네. 그 이규환 교수님은 이제 재난안전 쪽 그쪽에 이제 전문가신데 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시기에도 이 정도 비는 사실 굉장히 드문 상황이죠? 예. 요즘 비를 폭우라고 안 하고 강우 폭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설계 기준에 맞춰서 건축한 구조물들도 언제든지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유, 뭐 그런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그 예산도 좀 많이 투입하고 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침수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방이 이제 유실되면서 그런 침수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논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자, 백 기자, 특히 청양 같은 데는 피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새벽에 청양과 논산에서 이 제방이 잇따라 붕괴돼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이 청양에서는 청남면 이 지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대 농경지와 주택이 흙탕물로 들어찼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간신히 몸만 피했고 논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방 두 곳이 잇따라 붕괴가 됐습니다. 무너진 구간은 50m가량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물이 밀려들면서 농경지 150헥타르가 넘게 잠겼고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충남에서만 이렇게 크고 작은 제방 40여 곳이 유실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재팀이 물이 빠진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멜론과 수박 키우는 농가가 집중돼 있는 청양 상황 보면요. 하우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못 쓰게 된 건 물론이고 이 하우스 철골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군병력이 투입이 돼서 급한 대로 응급복구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침수됐던 물은 빠졌을 것 같은데 그 무너졌던 제방 같은 거는 다 이제 보수는 됐나 보죠? 예, 맞습니다. 자, 이규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제방 붕괴라는 게 이제 침수뿐만이 아니고 사실 인명 피해까지 동반할 수 있는 큰 그런 재난인데 그 재난안전 쪽 이제 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제방 유실 같은 경우는 큰 재난에 좀 속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 폭탄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주민들이 내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봤어.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4대 강이라든가 하천 지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걸 다 완벽하게 보수 보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제방 유실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제방이 유실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병로 교수님 보면 이제 논산 또 이제 청양 같은 데서 좀 피해가 컸어요, 사실. 네. 그 제방 붕괴 이런 일은 왜 일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이제 금강 주변에서 특히 제민천이나 논산천, 금강 본류 주변에 있는 지천에서 주로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금강 본류는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둥 높이를 설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지천들은 다 50년 빈도 또는 100년 빈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금강 본류의 제방고 사업을 하면서 이 본류의 그 수위 변동에 따른 배수 영향이 미칠 만한 주변 지역까지 같이 충분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그 금강 본류로 들어오는 지천의 유입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물이 원류에서 붕괴한 그런 사고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대청댐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하류 지역에서 그 강수량이 적었다고 하면 같은 양의 방류량에도 지천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대청댐 방류량도 역대급으로 3,000톤 이상, 초당 3,000톤 이상으로 늘린 데다가 지천에서 들어오는 강수량도 많았는데 이게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바람에 본류 주변에 있는 지천이
붕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지천의 제방이 붕괴가 됐다면 앞으로도 이제 비가 계속 오고 하면 그런 취약 부분에서 계속 좀 뭐 저런 일이 그렇습니다. 있을 그래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본류 주변에 들어오는 유입 지천에 대해서는 배수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는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는 지천 보강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류 쪽에 대부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지천 쪽도 빨리 좀 정비를 하고 좀 대비 그렇습니다. 대책을 해야 네네.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이제 충남 시군뿐만이 아니고 대전에서도 이제 홍수경보도 좀 많이 내려졌었고 만년교 또 원천교 같은 부분은 또 차량 통제도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사실 봤을 때 갑천 제방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교량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오래된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쪽 문제가 없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만년교나 원촌교는 좀 오래된 교량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갑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주변 지역이나 제방은 충분히 높여놨는데 교량을 다 뜯어서 고치는 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방은 튼튼하게 했지만 교량은 낮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네. 통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원촌교 부분이나 만년교 부분도 하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해서 하천의 통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다리를 우선 한다면- 지금 당장 세울 수는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년교 밑에 가면 그 하천의 수위를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둑을 만들어 놨거든요, 볼을. 네. 원천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시장 밑에 볼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보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네. 이 볼을 조금 낮추거나 허물어서 허물면 지금보다 수위를 한 1m 정도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충남에서 이제 그 제방 붕괴로 여러 가지 이제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사실 인근 충북 청주 오송에서는 지하차도가 이제 침수되면서 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어요. 10분 넘는 그 소중한 또 인명 피해도 났었는데, 자, 김병춘 이사님 보면 지금 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네.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또 누구 책임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언론에서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인재냐 뭐 자연재해냐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인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무엇보다도 이 방재 공무원들의 그 전문성, 아무래도 이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방재 대응 능력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지자체 내에서도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그 방재 시스템의 그 유기적인 그 협력 체계가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이제 행복청과 행복청, 뭐 충청북도, 청주시청, 예,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관할 구역의 경찰서, 뭐 소방 이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시 제방이랄지 그 제방 공사의 시기 문제가 조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제방을 헐지 않고 임시 제방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6시 이후에 그 심각 단계인 9.2m까지 도달했는데 기존에 있는 제방은 한 11m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임시 제방을 하면서 약간의 그 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원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이제 그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임시 제방의 높이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기 우리가 우기가 보통 그 여름철 방제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이제 여름철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이 기간을 피해서 좀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인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의 이제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 시기를 잘못 정한 것도 혹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이제 우기라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전 모든 방재 공무원들이 이제 비상 체계로 돌입하는데 네. 전문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말단에서 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 분야에 이제 오랫동안 노하우를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 않고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2, 3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방제 담당 부서가 깊이 부서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근무를 하고 또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 시기가 보통 공무원들 그 인사 시기를 보면은 한 7월 1일자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5월 달부터 방제가 시작됐는데 7월 달에 인사를 해버리면 과거에 좀 노련한 공무원들은 빠져나가고 네. 새로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규환 교수님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 부분 많이 좀 연구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그 재난 분야 전문가로서 그런 참사가 반복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국과수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될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부산에서도 있었잖아요. 예, 부산 초량동에서도 침수 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을 됐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게 없거든요. 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서 충분히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마다 지자체당은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고 본부장입니다. 해마다 훈련을 하고 매달 방제의 날도 있어서 훈련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상시에 그 대응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춘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이나 7월에 홍수가 오는데 5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냅니다. 네. 그러면 7월 전혀 1일자? 7월 1일자로? 뭐 5월 1일자도 되고 6월 1일자도 네. 되고 그러면 전혀 전문성을 갖출 수가 없고 새로운 일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시군구 재난 평가를 다녀보면 재난 업무 종사자들, 실무자들은 우기나 홍수기가 되면 거의 집에를 못 갑니다.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문제점은 내비려 두고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상현 기자는 좀 뭐 일단 어떤 쪽에 좀 그 경찰하고 그쪽 수사가 좀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나요? 예, 무엇보다 이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이 적절한 연락이 오가지 않은 점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네,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김병춘 이사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다들 그 공감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또 이제 사실 이 정도까지 인명피해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본인도 뭐 상당히 좀 놀랐겠어요?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날도 이제 재난 방송을 보는 중이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물이 들어차는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명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밝혀지면서 저뿐만 아니고 이제 많이들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유병로 교수님이 이제 물관리 전문가신데 보시기에 이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글쎄 정말 말이에요. 끔찍한 참사죠. 사실 뭐 이제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는 현장 중심으로 지하차도 관리를 누가 잘못했느냐에 그동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지하차도는 내수 침수, 그러니까 주변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정도의 방어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 강이 뚝이 부서져 네. 붕괴돼서 넘어오는 거에 대한 대비는 국가적으로 어느 곳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겠네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미호천에 임시 제방을 하면서 제방이 터진 것이 모든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그것의 통보 체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부실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임시 제방은 지금 미호강 전체는 이제 100년빈도 홍수량에 대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유가가 이번 홍수에서도
2.5m 정도가 다른 제방의 다른 쪽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시 제방 부분은 한 1.5m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임시 제방의 높이도 만들었고, 임시 제방 자체가 이건 뭐 수사 중이니까 제가 뭐 현장을 잘 모르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임시 제방은 실제 본 제방만큼 튼튼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임시 제방을 충분히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제방 이런 그 홍수기에는 그런 그 재난에 취약한 시설들은 홍수기에는 공사를 통상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좀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이제 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예보가 됐을 텐데 왜 굳이 그 시간에 그 공사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이제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지하차도도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 그런데도 침수가 많이 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침수차가 또 전국에서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제 충청권에서 뭐 상당한 그 침수 차량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손해보험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지난달 말부터 이제 지난 17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집중호우 기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모두 1,000대 넘는 이 침수차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충남과 충북에 전체 피해의 30%가량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별로 봐도 충남과 충북이 경기와 함께 각각 또 가장 신고가 많았던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면요, 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엔진이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시속 20km 이 안팎으로 서행을 해야 하고요. 또 하지만 급제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이 수압에 갇힐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만약에 꺼졌다 이러면은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를 부르는 게 이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피해 보상 방법 간단히 짚어보면요, 자차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궁금한 게 이 보험료 할증 여부가 될 수 있는데, 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이 관련 할인이 1년가량 또 이렇게 미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이제 비가 오는데도 이제 차를 끌고 나가셨던 분들이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차를 지키려고 운전을 계속해서 그 구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차면 사실 차가 물에 둥둥 뜨면서 제어 불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목숨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백 기자 소개해 준 대로 그렇게 좀 행동을 해서 차를 과감하게 버리고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그런 좀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병로 교수님,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침수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지하 공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포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있는 지하 공간,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또 지하 상가, 네. 지하철 이런 모든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들은 현재는 내수 침수, 그러니까 강둑이 넘어와서 생기는 그런 물이라든지 그런 외수 침수보다는 주변 지역이 저지대라서 아니면 빗물이 모여 들어와서 넘쳐 들어가는 일에 대한 거에 대응 체계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뚝방이 넘어가는 이런 걸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도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내수 침수가 지금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관리 체계가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혹시 그 주변에 들어가는 배수구에 들어가는 곳이 뭐 협자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도를 점검하는 수준인데요. 네. 근본적으로 조금 더 많은 강우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펌프 시설들이 또 다 지하에 있어서 조금만 물이 차면 펌프 시설 자체 가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펌프 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지난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를 연구를 했어요.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요? 그러니까 침수에 대응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우리 대전역하고 갈마 지하차도에는 물이 차면 자동으로 감식할 수 있는 센서, 그 지능형 센서를 설치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도 만들고,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알리고, 또 그 지하차도가 통제가 되니까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교통 안내 시스템도 만들어 놨는데요. 다만 지금 갈마 지하차도하고 대전역 지하차도 정도라고 하면 대전에 있는 전체 지하시설물의 1%도 안 되는 그렇겠네요.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시범 사업을 우선은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전 시내 전역 또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아마 정부의 좀 정책적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예산이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예산도 문제고 마인드도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의 기본 시스템은 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대전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규환 교수님이 이제 재난 안전 쪽을 다루시는데 혹시 이런 지하 시설물 침수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있나요? 예. 지금 전국에 지하도가 한 900개가 있고요. 아, 그렇게 많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3등급으로 분류하는 위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도가 한 270개 정도 네.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산 초량 사고 나고 나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또 까먹는다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가뭄이 오고 폭우가 오면 우리가 언제 비가 왔지? 네. 예산을 배정했다가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자동 차단 단치를 다 한다고 모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하에 자동 펌프나 자동 차단 장치도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강우 폭탄에서는 지하 배수 펌프가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한 200여 개 되는 시설에 6억씩 하면 한 1,200억이거든요. 네. 국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방자치하고 협조를 해서 그건 내년 홍수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1,200억 원 이제 사람의 목숨하고 맞바꾸는 일이라면 정부에서 그 정도 예산은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그 참사가 또 지나가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까먹을까 봐 네. 그게 좀 걱정이네요.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본인들은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란 어려운 관문을 넘어가야 되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해, 물적 피해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대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그런 데보다는 지하차도 이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데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갇혔던 분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요? 그 정도 상황에서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네. 지하차도에는 바닥에 뻘이 있거든요. 그렇죠. 발목만 잠겨도 사람의 인력으로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거기를 빠져나온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방은 아무리 튼튼해도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에서 붕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충분히 119 전화나 이런 금강 홍수통제소의 그 연락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못 막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은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예산적인 한계에서도 모든 걸 다 보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시스템,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 국가의 그 재난 전략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침수 피해도 많았지만 유독 또 산사태도 많았고 산사태로 인해서 그 인명 피해도 많았는데 충청권에 또 산사태도 집중이 됐단 말입니다. 자, 백상현 기자, 아까 인명 피해가 6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상당수가 또 산사태하고도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이 세종과 충남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대부분이 이 산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논산에서 이 비가 집중됐던 지난 14일 한 추모원 뒷산이 무너지면서 4명이 매몰되는 그 사고가 났는데요. 추모객들이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취재팀이 현장에 가봤는데 말 그대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흙이 쏟아져 있었고 이 돌도 곳곳에 굴러다녔고요. 심지어 이 구조를 하러 온 그 구급 차량까지도 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서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날 부여에서도 그냥 민가였는데 한밤중에 뒷산 흙이 쏟아지면서 다행히 이제 그 흙이 들이닥쳤던 그 방에서 자고 있던 그 여성과 또 손자는 직전에 대피를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천만다행이네요. 예, 마찬가지로 좀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알려진 대로 세종에서도 이 수로 관련해서 정비를 하던 한 명이 숨지는 일 또한 산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김병춘 이사님. 근데 이제 산사태면 그동안 이제 산림청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위험 예보를 좀 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나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은 그런 예보가 좀 미처 내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산사태에 안전한 곳이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곳에서도 이제 산사태가 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예보 시스템이나 매뉴얼상에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그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호우 특보를 이제 어느 특정 산 지역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광역으로 이제 그 산 행정구역 또는 예보 세부 구역 단위로 이제 그 특보를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언론에서도 이제 접하면은 그 예천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 지구가 10곳이라 그러면 한 곳에서만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산사태 위험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피해를 났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산림 지역은 산림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 위험 지구로 지정해 놓고 그 나머지 그 이제 뭐 주거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토지나 이런 데는 이제 산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뭐 행안부랄지 다른 지역에서 또 위험지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그 위험지구하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제 지정하는 위험지구가 서로 이제 엇박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그 지역보다는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면 차제에는 인공 절개라든지 그 인위적인 그 행위가 포함된 곳까지도 그 산림 위험지구 선정할 때 초기 자료로 들어가서 산림 위험지구 설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병로 교수님도 이번에 이제 산사태 때문에 좀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응 방식에는 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산사태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땅의 그 산 지역의 평균 토심이 한 50cm에서 1m 정도 되거든요. 네. 밑에는 이제 안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은 경사가 많이 져 있지 않습니까? 이 토양에 평상시 흙으로 있던 곳에 물이 차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밀려 나가는 게 산사태예요. 네. 이번에는 강우의 지속 기간이 길은 바람에 이 토양 속에 있는 물이 적당히 빠져나가고 새로운 빗물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무거워져 가지고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강우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을 때는 없어서 산사태가 잘 일어났는데 그렇죠. 나무가 많이 자라면 키가 크고 그러면 나무가 이제 쓰러지게 되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때 나무가 쓰러질 때 그 흙덩어리와 함께 쓰러지면서 이제 산사태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산의 토양의 성질에 따라
이제 수종들도 산사태가 좀 적게 일어나는 수종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적정량 이상 크면 제거하는 그런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적으로 뭐 임도를 만든다든지 산 주변에 인공 시설물을 할 때 그 토양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그 전단역의 균형점을 잃어갖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여튼 산을 조금 건드린다든지 토양을 건드렸을 때는 산사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후에 여름철에는 주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규환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경북 예천도 그렇고 이제 충남 논산도 그렇고요. 그 산사태가 아주 한꺼번에 대량의 이제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난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대응 방식에 좀 뭐 개선점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산사태 관리는 크게 산림청하고 이제 국토부 또 이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한 3만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는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국토부하고 한 4만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수가 이제 7만 개 정도 되고요.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제 지자체하고 급경사지 협회하고 중심으로 전국에 한 7만여 개의 위험지를 발견해서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인공사면도 있고 자연사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로 산사태가 난 게 그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 산하고 그 밑에 이제 개발지에서 주로 많이 납니다. 네. 위에는 산림청 소관이고요, 밑에는 지자체 소관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가 낍니다. 그렇겠네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산림청하고 행안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 밑에 이제 오래된 가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 징후를 파악해 가지고 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 징후가 나오면 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땅 울림이라든가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산사태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더 큰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시던 노인분들은 내 평생 여기 안전했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요. 막상 또 대피하라고 해도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네, 건물들은 낡았고요. 그러면 조그만 피해에 의해서도 붕괴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산을 관장하기 위한 임도라든가 나무가 더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방법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보통 100년, 200년 빈도로 하는데 1000년 빈도의 강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기존에 있는 기준들이나 대처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서 제도화해 나가야 우리가 산사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예산하고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미리 예측해서 산사태 대피하는 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문자 방송이라든가 이게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폭우가 해마다 이런 기상 이변은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줄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불편하시고 집을 옮기는 게 힘드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마을 해관이라든지 가까운 친인척한테 대피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냥 집에 계신 거거든요. 아무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징후를 보고 하기에는 쉽지 않고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거의. 애초에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안전 재난 문자가 오면 아예 그냥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피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천만다행인 게 정부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을 좀 빠르게 선포를 해서 이제 공주, 논산, 청양 부여 그리고 이제 세종시까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이제 피해 복구하고 지원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백 기자, 어떤 지원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먼저 이제 앞서 말하셨지만
그 세종과 공주 또 논산, 부여, 청양이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곳이고요. 특별 재난 지역에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할 여력이 좀 더 생기는 셈이고요.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또 국세 납부 예외, 또 지방세 감면, 그리고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같은 이런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장 상황을 지금 좀 보면은 응급복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 2천여 대와 그리고 또 인력, 군인과 공무원 같은 인력 만여 명이 투입이 돼서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응급복구율,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5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피해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복구가 더 이렇게 속도를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침수 지역에서 이제 피해 복구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폭염도 문제고 이제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인데, 자, 김병춘 이사님 그 뭐 피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우리가 자연적인 피해나 이제 인적 피해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적 피해는 최소화돼야 되겠다. 자연적인 피해는 이제 우리가 그 매년 심각한 기후 변화로 그 피해 양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 피해자들한테 우리 피해를 이재민한테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이벤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또 이러한 피해를 내가 입으면 어떠나, 그리고 피해 당시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을 때 그들에 대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우리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병로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네, 이런 이번과 같은 자연 재난은 개인이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회가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취약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또 여러 가지 시설과 예방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국민들의 성원을 좀 동참시켜서 수해 복구, 이런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문제는 이런 자연 재난들은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선제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잊혀지고 또 이게 긴급 예산으로만 대부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기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작년에 이루어졌던 수해들도 아직까지도 복구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재해를 대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태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가 이제 초반부터 워낙 이제 그 요란스럽게 이런 피해를 남기고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은 장마가 좀 언제까지 될까, 좀 언제 끝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김병춘 이사님 언제까지 좀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이제 기상청에서는 1961년도부터 장마 예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그 장마 예보를 중단을 했는데요. 우리가 장마라 하면은 장마 기간 내내 이제 비가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장마가 종료된다면 장마 이후에는 비가 안 온다는 그런 혹시 오해를 할까봐 2009년도부터는 장마 예보를 이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제 피해가 났던 그 엿새간 6월 25일부터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7월 아까 20일까지 그 역대급의 이제 호우가 왔었는데, 장마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그러면 언제 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이냐, 그러면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면 장마 이후에 총체적인 강수량을 보면 장마 이후에 이제 집중된 강수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1일까지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다가 내일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또 비가 오죠. 예, 집중호우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풍은 7월 달까지 연간 한 8개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4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고요. 제5호 태풍이 아마 24시간 이내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 이제 5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평년보다는 한 몇 개 더 적지만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태풍이 연중 한 57%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피해 복구가 되기 이전에 태풍으로 인한 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태풍의 강도도 이제 점차 세질 것으로 봐서 걱정이 많네요. 예, 그 방제 대책에 어떤 허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 발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이교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병춘 이사님이 너무 또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도 장마 끝나고 더 오고 태풍의 강도도 지금 훨씬 심해질 것 같다고 하던데 이 장마 이런 피해 대비하는 그런 뭐 자세라든가 마무리 당부 말씀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이런 장마 현상은 사실상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후 위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재난이 발생하면서 또는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저도 요즘 이게 내 일이구나. 네. 내가 오늘 출근해서 퇴근까지 무사하게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다음에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가정이나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예. 너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 책임 전가하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방제직을 가장 비선호합니다. 네. 그 자리에 가면 사고 나면 힘들겠죠. 내가 책임져야 네, 돼. 책임은 기관장이 져주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유병로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고 부채질을 하듯이 지구도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 때문에 장마와 바람이라는 것으로 에너지의 안정화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점차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풍과 바람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구 기후 변화겠죠. 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민적 그 지구인의 노력이 함께 필요할 거고요. 이런 자연 재난은 작은 허점만 보이더라도 이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재난의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전반적인 우리 재난 대응의 매뉴얼들을 고쳐나가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특집 생방송 수해 극복 우리 함께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함께 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